안녕하세요.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유 특집 2탄인데요. CNE 원유 상장 4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조세 전문님께서 원유를 상세하게 다뤄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다뤄주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원유 내용에 다뤄주실지 전문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은 어떤 원유에 대한 네, 이야기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WTI,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다뤄봤으면요. 오늘은 이제 뭐 지정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공급적인 사이드, 수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자, 뭐 일단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오펙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거니제이션 오브 이제 페트롤리움 엑스포팅 컨트리, 그래서 수출 원유 수출 기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1960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회원국은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공급량을 조정해 가지고 원유 유가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럴 만한 게 이제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매장량의 한 80%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의 한 40%를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영향력 면에서는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생산은 40%지만은 수출량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수출의 60%가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일 뭐 영향력이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산량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사우디의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 공급량을 줄이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적인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유가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펙 쪽에서는 이제 그 오펙의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 움직임하고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유 용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그 여유 용량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당장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유사시에 30일 내에 이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한번 생산하면 90일 이상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유 용량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 용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보통 한 150만 배럴에서 한 2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오펙 국가들도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용량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오펙 전체 이제 그 여유 용량 자체가 뭐 200만 배럴이 안 됐을 경우도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산업화가 한참 진행이 되면서 석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네. 여유 용량도 굉장히 없으니까 가격이 뭐 그때는 뭐 한 150불까지도 네. 갔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또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50불 때까지 이제 빠지는 현상도 이제 발생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유 용량이 근데 이제 많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을 때도 빠르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은 여유 용량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많이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펙 말고는 이제 난 오펙 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생산량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오펙하고 좀 다른 점은, 오펙은 이제 대부분 다 국영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난 오펙 같은 경우에는 민영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펙 같은 경우는 국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결정들이 이제 재정적인 요인, 뭐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반면 난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북핵 쪽, 뭐 이런 쪽, 러시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주요 결정들이 이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주주 이익 뭐 이런 손익에 관련돼서 이제 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을 주도한다기보다는 가격이 높으면 생산을 많이 하고 가격이 안 좋으면 생산을 덜 하는, 그러니까 가격에 이제 좀 수능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펙하고 난 오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오펙 국가에다가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한 10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합친 것을 갖다 오펙 플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공급적인 특징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공급지가 집중이 돼 있고 이제 대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운송 경로가 길고 위험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마다 성분들이 틀려서 공급성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필수재라서 수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큰데 이제 뭐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고 많이 쓰고 가격이 비싸다고 안 쓰고 뭐 이럴 수가 그럴 수 없지 없죠. 않습니까? 예, 뭐 식량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비싸도 써야 필요하면 되고.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급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급변하게 움직일 수 움직이는 있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적정한 이제 공급보다 이제 훨씬 더 많게 되면은 필요 없는데 계속 공급이 늘어지면 이제 가격이 확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일 그 밸런스에 관련된 건데 이제 밸런스가 이제 굉장히 그 숏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면 가격이 훅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이제 한 수급이 한 10% 정도 변하면은 가격이 한 75% 정도 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뭐 산업화 되면서 이제 여유 용량이 적을 때는 이제 한 150불까지도 갔다가 올라갔다. 예, 또 금융위기 때 이제 수요가 없으면은 뭐 50불까지도 빠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공급지가 이제 집중돼 있고 대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10개 이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 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탑10 생산 비중을 보면은 탑10 생산국이 전체 생산의 한 73%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 중에 이제 탑3가 4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43% 정도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있긴 한데 네. 이 탑3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다른 국가들 합쳐봤자 사실 이런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물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요 생산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뭐 지정학적 요인이든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딴 데 별로 나질 않으니까요. 네. 예. 집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공급 쪽에 이제 만약에 그런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 생산을 늘려봤자 대체하기 대체가 안 굉장히 된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공급지별로 한번 좀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봤었을 때는 페르시아만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 지역, 그다음 북미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만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한 7개 국가가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 전 세계 원유의 이제 사우디, 이라크, 뭐 쿠웨이트, 카타르 뭐 이런 7개 국가에서 이제 전 세계 원유의 이제 3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30%라고 그러면 오펙이 이제 40% 이제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오펙 생산량의 한 75%가 이 페르시아만 국가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원유 중에서 네. 원유가 이제 전체 그 수출량의 전체 이제 거래되는 유통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 세계 그 수요국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막 쪽이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수준도 그렇게 좀 높지가 떨어지고. 않고 또 기술력도 그렇게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석유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외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오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지 자체적인 그런 기술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쪽하고 네.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유통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자체 기술이나 자체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원유 또 여기서 네. 수출되는 원유가 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다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뭐 일본, 뭐 한국, 대만, 중국 같은 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유럽이나 이제 그 북미 쪽으로 이제 그 가는데 대부분 다 해상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요 해협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는 이제 나올 갈 수가 수가 없는, 없네요. 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갑자기 뭐 분쟁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뭐 원유 수출이 딱 막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이 만약 그 원유를 많이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는 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중동 지방에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이제 쓸 석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지금 생기죠. 엄청 신경을 썼던 거죠. 이제 네. 와서 이제 경찰 노릇도 하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싸우지 마라 얘들 뭐 이렇게 이제 중재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협박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셰일 오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최대 생산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옛날처럼 뭐 이렇게 여기 뭐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문제 생겨도 뭐 우리가 생산 능력이 그쵸.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뭐 네. 중동에서 뭐 이슈가 있어도 뭐 미군도 빼기도 하고 그쵸.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너 자꾸 그런 불만이 식으로 많죠. 하면 이제 뭐 우리 딴 데랑 친하게 지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는 게 뭐 옛날보다 이제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틸 수출은 이쪽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무도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네. 이게 자체적으로 뭐 여기 있는 국가들은 해군력도 없는데 그쵸. 여기 이제 뭐 갑자기 뭐 분쟁이 생기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미국 말고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쪽에는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원유의 절반을 갖다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우리나라도 생기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원유가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소련 러시아 쪽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소련 지역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가 한 1,500만 배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만 따지면 이제 한 1,1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유가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소련 지역에서 다른 쪽도 있긴 하지만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옛날에는 소비에트로 있을 때는 그냥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리가 다 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에는 이제 인근 국가들, 위성 국가들한테 이제 수출을 했었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소유관 통해서 이제 독일이나 뭐 트리키예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수출하고 또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소유관으로 해서 중국으로도 이제 가는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 뭐 이쪽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설비들이 다 오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설비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뚫자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유전 말고 이제 신규를 뚫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아주 추운 데거나 인적이 없는 데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새로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계속 기존 유전에다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순수히 자기네 기술이나 자기네 자본만으로 생산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BP라든지 아니면 헬리버튼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뭐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뭐 서구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뭐 빠진다든지 하면은 당장 영향이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예, 지금 현재는 뭐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전하고 전쟁 후하고 뭐 수출량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U로 가던 게 중국이나 뭐 인디아 쪽으로 이제 가는 요 뭐 차트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은 EU 쪽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줄었네요. 뭐 인디아 쪽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안 가던 게 이제 인디아 쪽으로 많이 가고 중국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뭐 수출하고 이런 공급 쪽은 뭐 크게 지장은 없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은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거가 요인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은 이제 북미 쪽이죠. 예, 북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생산을 많이 했었었는데 뭐 1회 한 400만 배럴 정도 이제 생산을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셰일 오일이 이제 개발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국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오일 샌드 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소련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런 리스키한 요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산 쪽 국가도 두 개의 국가만 신경 쓰면 되고 네네. 육로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공급 관련된 리스크가 많지는 않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의 생산한 걸 자기들이 쓰는 부분이 형태네요. 많죠. 그러니까 다른 데 쪽으로 갈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도 하지만은 또 소비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는 게 많아서 외국까지 수출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 주요 생산지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지에서 이제 소비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운송 경로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이제 위험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 소비지를 갖다가 10개를 이제 뽑아 본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주요 생산되는 데도 빼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러시아, 뭐 사우디 이런 거 빼고 나면 이제 남는 국가가 중국, 아시아권이네요. 네,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벌써 30%가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요 생산국에서 일루 해상으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나 뭐 일본,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은 뭐 러시아에서 송유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인도라든지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로 다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송 경로가 굉장히 멉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페르시아만 쪽에서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호르무즈를 거쳐가지고 나오면 이제 말라카 해협 쪽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 거기 지나면 이제 남중국해를 지나와야 되는데, 네. 다 보면은 분쟁 지역 아, 아닙니까? 네.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대만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쪽 같은 경우는 중동 쪽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운송 과정에서 뭐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뭐 된다 그러면은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운송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그다음 위험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종마다 이제 성분들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급선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대 생산국이니까 뭐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수입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생산국이긴 하지만은 수입하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한참 수입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외국산 원유를 수입을 하다가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거기에 알맞게 세팅되어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남미라든가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생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런 시설보다는 이제 차라리 미국에 수출했다가 거기에서 생산되면 이제 그걸 수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하면 가스도 빼야 되고 뭐 탈수도 해야 되고 뭐 탈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처리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데 뭐 그게 리프팅 코스트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미국이 굉장히 쌉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입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면 다시 수입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생산한다고 거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니즈에 맞춰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해가지고 뭐 지정학적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뉴스를 좀 보거나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갖다가 하는데 조금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네. 한 번 했던 원유여가지고 네. 또 내용을 만들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 좀 색다른 내용으로 뭐 준비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어떤 그러니까 거 하실까요? 그러니까 공급 체인 관련해서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유 마지막이 네. 될까요? 네, 원유 네. 특집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